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역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늘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구조조정 등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취임 이후 정부 예산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연방정부가 인증한 리얼 아이디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LA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경제가 지난 1분기 역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있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연율로 환산해 발표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주된 이유는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입니다. 본격적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전분기 대비 40% 넘게 폭증했습니다. 또 정부 지출은 정부 효율부의 각종 지출 삭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4월 고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민간 기업의 고용이 3월의 절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3%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보단 높지만 2월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여러 지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경기 침체 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쪽과 일시적인 수입 급증이 사라지면 경제가 재경로를 찾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reat news about that is that's a one-shot deal. So next time we get the data, that won't be the case at all. And in fact, it'll reverse and that'll contribute to growth.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소식에 급락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를 보고만 있을 순 없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늘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 우크라이나 재정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나라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과의 협상 체결을 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가스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등이 소개했습니다. 구조 조정 등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취임 이후 정부 예산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재무부의 1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 정부 예산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00억 달러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고정지출 분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100일 동안 3,899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노인층 의료 지원 정책인 메디케어는 379억 달러, 저소득 의료 정책인 메디케이드는 114억 달러 늘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고려하면 이를 삭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해 이로 인해 연방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도 늘어나 3년 전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한다고 CBS는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연방 정부가 인증한 리얼 아이디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의 의무, 취득 여부, 용도,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는 2005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테러 방지법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신분증 제도입니다. 애초에 2020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돼 왔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기존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으로는 탑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업무나 시설 출입 시 리얼 아이디만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당장 리얼 아이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없다고 해도 비행기 탑승이나 이민국 또는 사회보장국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건 아닙니다. 군대라든지 연방정부에 취직을 할 때 아니면 연방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할 때 우리가 이민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갈 때 리얼 아이디가 있으면은 괜찮지만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은 이제 여권을 지참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여권이나 귀화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고 영주권자라면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장번호 또는 세금 보고서와 함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를 2개 이상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는 리얼 아이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법 신분일 때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경우 서류 미비 신분이 된 이후에도 자동으로 리얼 아이디가 갱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또 리얼 아이디 신청 자격이 된다 해도 발급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이름이 바뀐 경우 서류상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본인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소셜 이름이 틀렸다. 어떤 분은 이제 이혼 관계로 해서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소셜 오피스에 가서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틀렸다. 이거를 정정해달라. 그 밖에 자신이 갖고 있는 주정부 신분증이 만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리얼 아이디로 갱신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5월 7일까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운전 역시 기존의 주정부 면허증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DMV를 서둘러 방문해 긴 줄을 서는 것보다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정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몇 달 있다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도 안 늦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굳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지금 DMV를 가서 장시간 기다려가지고 리얼아이디 만들고 또 몇 달 뒤에 갱신할 때 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오는 6월 27일까지 주내 18개 사무소가 운영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리얼 아이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11개 DMV 사무소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리얼 아이디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가까운 곳에 DMV를 방문하면 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한민국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LA 시각으로 밤 11시 진행됩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의 합의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선고 결론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데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온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적인 혼란을 안 줄 수 있는 시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자.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따지는 1, 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상고심의 특성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결국은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빨리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상고심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늘 KBS를 비롯한 TV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지난 일요일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에 무단 진입해 생활하던 노숙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아티샤 지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한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교육관 내 어린이방에서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노숙자를 발견한 건 이 교회 50대 전도사 이모 씨로 이 씨는 이날 주일 예배 전 건물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날 교육관 정문이 열쇠로도 열리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고 뒷문으로 갔는데 문 안쪽이 플라스틱 줄 같은 것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교육관 내에는 4세에서 8세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방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전도사 이 씨는 아내에게 뒤에서 영상 촬영을 하며 따라오라고 한 뒤 뒷문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어린이방에서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남성 노숙자가 자는 것을 발견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노숙자는 이 씨를 보자마자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쇠로 된 카메라 삼각대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그의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약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노숙자를 체포했습니다. 어린이방에서는 노숙자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낭과 주방도구, 음식물,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도사 이 씨는 전날 오전 교육관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전 사이 노숙자가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노숙자 남성의 침입 지점은 교육 건물과 연결된 창고였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교육관과 연결된 창고 문이 뜯겨 있었고 창고의 천장도 파손돼 있었다며 천장을 통해 어린이방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창고 안쪽에는 발자국 흔적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교회 내 본당에서 도난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트럼펫 악기,
음향 장비, 카메라, 스피커 등 총 6,000달러 상당의 물품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노숙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해당 교회 측은 보안 카메라 설치와 경보장치 도입 등 추가 보안을 강화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 10명 중 7명은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최대 $1,50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주 장학 프로그램에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프로그램 캘키즈는 학생들의 고교 졸업 후 진학 또는 직업훈련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최대 $1,500를 무상 지원합니다. 캘키즈는 저소득층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장학금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식으로 계좌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은 에세이나 성적 증명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 식별번호로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3년 동안 캘키즈 지급 장학금은 $5억 2천만 달러가 넘는데 신청률이 낮아 전체 공립학생의 약 70%가 수혜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학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녀의 교육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물류기업 UPS가 올해 직원 2만 명을 감원합니다. 아마존이 배송 물량을 줄이기로 하자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UPS는 올해 2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UPS는 200여 개국에서 현재 약 4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감원 규모는 전체 인력의 4%에 달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 데 이어 구조조정의 연장선으로 UPS는 일자리 감축과 함께 올해 6월까지 미국 내 물류시설 73개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시설도 통폐합을 검토 중입니다. UPS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의 영업 마진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 조정으로 약 $3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습니다. UPS가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의 물류 수요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UPS의 물량 취급량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로 UPS는 내년 6월까지 아마존으로부터 수주하는 배송 물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0명을 파병했고 사상자가 4,700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는 600명으로 대부분 현지에서 화장된 뒤 본국으로 송환됐고 부상자들은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병이 길어지면서 과음 등 일탈 행위도 발생했지만 현대전에 적응하며 전투력이 향상됐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 보상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위원장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미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만큼 간첩법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LA 한인회가 뿌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국 방문 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로 8박 9일 동안 여주시와 전주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최대 45명으로 참가 자격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9학년부터 11학년 한인 학생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 문화, 역사 등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신청서는 LA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항공요금과 보험, 숙식, 교통편 등을 모두 포함해 $1,800입니다. 매사추세츠 록포드의 한 주택가에 20여 대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딱따구리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사이드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차량 최소 24대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몸길이 약 60cm의 딱따구리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번식기를 맞은 딱따구리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해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